안녕하세요. 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 마음마시터 하나의 사심집중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해야 되나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잘 지내시죠? 라는 안부 말고는 뭐가 있나 싶습니다. 저에게 오는 안부 인사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냥 있어 인데요. 정말로 그냥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심집중을 녹음하리라 마음먹고 원고를 정리하고 그러기 전에 임경선의 에세이 나라는 여자라는 책을 잠시 보았는데요. 이 글귀에 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그냥 묵혀내야 하는 시간이 있다.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겠죠. 여러분 각자의 묵혀내는 시간에게도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직장인 익명 라디오, 내가 만난 최악의 직장 상사 혹은 동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심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이 있는 시간이죠. 당신의 사심 시간입니다. 네, 이번 17회 주제는 여름맞이 사이다,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특집이었습니다. 직장인 익명 라디오, 내가 만난 최악의 직장 상사 혹은 동료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주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 좀 기대했어요. 사연이 너무 폭발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제가 막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끌어모았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으나 또 그런 지옥 같은 추억을 꺼내고 싶지 않다라는 분도 계셨고, 또 막 아무 대답 없으셨던 분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저 혼자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 7월 16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제 녹음을 하려고 거의 이제 어제 카페에 가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뚝딱뚝딱 이제 치고 있었는데, 준비 조금씩 며칠 전부터 아주 뭐랄까요. 조금씩 제가 한 번에 많이 못하고 진짜 찔끔찔끔 했었는데, 네, 어제 마무리를 하고 해야겠다 했는데 또 체력이 고갈되어서 오늘로 미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야흐로 토요일 밤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저에게 늘 주말같이 보내고 있는지라, 네. 어쨌든 토요일 밤이고 무한도전을 보고 나서 밥을 이제 무한도전 보면서 먹다가 소화를 좀 시켜야겠다라고 하던 찰나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잠깐 누웠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벌떡 일어나서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인데 그래도 요즘은 비가 왔어요. 오늘은 또 비가 와서 서울 계신 분들은 아마 자작자작 내리는 비를 만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네, 청취자분들이 아마 뿔뿔이 전국에 흩어져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다들 네, 공사다망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너무 폭염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오늘 전 좀 더 많이 걸어서 좀 더 멀리 있는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갔다 왔는데, 그래봤자 저희 동네랑 다 가까운 동네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녹음할 때도 고민이었던 게 제가 아직도 집에서 혼자 하는 방송, 집혼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이게 문을 다 닫고 해야지 울림이 없고 녹음이 좀 깔끔하게 들어가서 제가 창문도 다 닫고 막 그런 어쨌든 문을 다 닫아요. 닫으면 덥잖아요, 여름이라. 그걸 저번에 이제 녹음할 때 7월 초에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6월 말이었나요? 그때.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틀고 할까 해서 좀 사전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차이가 나요. 그 에어컨이 어쨌든 바람이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진 않아서 일단은 껐거든요. 그래서 좀 찜질방 같은 훈훈한 분위기 나중에 느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면서 다음에는 만약에
다음은 더 더울 거 아니에요? 아마 7월 중순 넘어가고 8월. 그때는 잡음이 나더라도 에어컨을 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사심 집중, 당신의 사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수다를 갑자기 많이 떠네요. 요즘은 제가 한동안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백수 초기 시절? 근데 이제 좀 거의 백수 말기, 지금 말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백수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안 마무리하고 싶어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시절을 봉착하다 보니까 좀 만남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혼자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정말. 그러고 보니 참 이렇게 갑자기 많이 떠들게 되네요. 양해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양해 부탁드릴 게 많은데, 어쨌든 제가 어제 그런 이제 이 사심집중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그 있었던 공간이 회사가 있는 건물에 있는 스타벅스였거든요. 근데 근처 테이블에서 직장 일로 하소연하면서 막 훌쩍이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고, 정말 내 모습도 떠오르고 누군가의 모습도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또 찾아봤죠. 어김없이. 직장 상사라고 치니까 바로 옆에 스트레스 붙어서 나오고요. 이런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얘기도 요즘은 어렵지 않게 저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씁쓸한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뒷담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익명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정된 주제인 만큼 여러분의 사연으로 가득 찰 예정입니다. 익명 1, 익명 2 이렇게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익명 보장은 제가 깨알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야흐로 그 사연들 모아서 싹싹 긁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7월 1일에 도착했던 반가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익명 1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하디님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메일 도착했을 때는 박수를 좀 치곤 하잖아요. 예, 메일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 실제 생활에서의 지인이 아니세요. 뭐랄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친구이긴 한데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내가 내 지인의 얘기들만 채웠었는데, 아닌 분이 이렇게 긴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뭐랄까, 마음을 전하기 위한 메일도 답장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희망이 부풀었던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정말 될 주제다. 그런데, 다들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걸 쓰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생각보다, 뭐랄까,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나 되게 조용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뭔가 다들 아픔이 있겠거니, 예, 저처럼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겠거니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익명 일님의 이런 긴 사연에 되게 감동했다는 그런 뭐랄까 감사의 말씀을 방송으로도 드립니다. 네, 그럼 익명 일님의 메일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소님 안녕하세요. 늘 방송을 애청한다면 거짓이겠고요. 가끔 들으며 좋은 목소리에 감탄하는 그렇고 그런 청취자입니다. 네, 제가 그 익명인 관계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친구라고 제가 익명 일님을 소개하면 되겠죠? 네, 저랑 특친인 분이세요. 근데, 네, 제가 트위터에서 소소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셨나 봅니다. 네, 그래서 사연을 계속 볼게요. 호박씨를 까달라는 주문에 메일을 쓰려고 로그인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호박씨 까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겁니다. 변덕스럽고 냄새나고 게으르고 괄호 열고 저만 그런가요? 괄호 닫고 저도 그렇습니다. 되게 어리석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자기 반성을 너무 많이 하면 노이로제에 걸릴 테니 가끔씩 남 흉보는 건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소재를 택하신 걸로 보입니다. 혼자서 물개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꺼이꺼이. 네. 물개박수 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네, 저도 이 익명일림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이 너무 반성할 게 많기 때문에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온당한가? 그런데 뭐 가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이걸 어디 까발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랄까, 해요소 같은, 네,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얘기 들어볼게요. 한 가지를 자세히 쓰면 쓰는 사람도 재미없고 듣는 분도 재미없을 테니까 몇 가지를 간단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까는 대상은 직장 동료나 선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써놓고 보니 주로 선생님들이군요. 다 까고 싶은 사람들을 시간 순으로 적겠습니다. 하디께서 알아서 선별해 읽어주세요. 가로 열고 대부분 재미없으면 그냥 킬하셔도 원망하진 않겠지만 울 것 같긴 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킬 당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킬할 능력까지 경험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킬하는 일은 없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와 선배 상관없이 윗사람에게 화가 났던 일들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도 학창시절로 구분할까 이러다가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른이고 조직에서의 어른이니까요. 그럼 익명 일님의 얘기 계속 들어볼게요. 1. 국딩 때. 그렇습니다. 저는 국딩 출신입니다. 죄송해요. 국딩 출신이 사연 보내서 냄새난다고 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하셨는데요. 저도 국딩이에요. 저는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4학년 때였나? 하여튼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 방송을 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중반 이러실 거기 때문에 국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계신 국딩 출신도 있고 국딩에서 초딩으로 변하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초딩 출신, 나는 국민학교의 시절을 모른다. 이런 분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하네요. 믿습니다 하니까. 계속 보면 4, 5학년 때인가 목사님 사모님이 담임이었습니다. 그리 좋은 분도 나쁜 분도 아니었죠. 다만 그분이 제 1학년 때도 담임이었는데 1학년 때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똥을 쌌는데 자기 아들 바지를 제게 입혔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4, 5학년 시절 그분이 제 담임이었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이 무척 뭔가를 잘못했나 봅니다. 괄호 열고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괄호 닫고. 그래서 반 전체는 아니지만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말로 엄청 혼났죠. 근데 그 말 중에서는 해선 안 될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 인간 쓰레기. 아니,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10살 정도 먹은 애들이 인간 쓰레기라 불릴 만큼 잘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누굴 왕따시키거나 성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 향해 인간 쓰레기라고 말한 건 지금 생각해도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좀 서운한 느낌이 드는 씁쓸한 기억입니다. 아, 이게 좀 충격적이네요.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네, 자세한 얘기들은 사연을 다 한 번씩 훑어보고 제가 덧붙이도록 할게요. 익명일님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2. 중딩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은커녕 온순하진 않지만 삐뚤어진 하고는 안드로메다급으로 관계가 없었던 모범생이었을 시절 반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탱이 말이 점점 격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담탱이는 20대 미혼 여교사였죠. 첫 부임한 해에 5월에 결혼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반장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과 이래저래 접촉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제게 너무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었던 탓이었을까요? 한 번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죠. 너무 피곤해서 초저녁부터 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 엄니 말씀이 담임 선생님이 익명 일님 뭐하냐고 전화를 하셨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에 도착. 학교 건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오더니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채는 겁니다. 어머, 이건 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 쳐다봤더니 그 폭력의 손길은 다름 아닌 우리 담탱이님. 제 머리채를 잡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공부 안 하고 초저녁부터 잠을 쳐 자나였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을 잡힌 채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갈굼을 당했죠. 네가 베이비냐, 왜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냐는 식의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모습을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담탱이라 부를만 하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3. 고딩 때. 고3 때 독일어 선생님이 담탱이였습니다. 근데 독일어 시간이 아무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습을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습을 하는 동안 그 독일어 선생님은 영어 공부하셨습니다. 성문 종합영어 재밌죠? 그 선생님 산모님이 수학교사인데 수능을 이번에 다시 봐서 약대 갈 거라고 했습니다. 약대에 무난히 합격한 걸로 들었고 그 선생님은 셔터맨으로서의 꿈을 이루셨겠죠. 학생들에게 별 관심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월급 받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느낌?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면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억지로 선생질을 하는 그런 분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교육 투자를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사 부인을 두면 노후는 안락할 테니까요. 제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매력 없고 본받을 것 없는 선생 같지 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4. 직딩 때. 어렵사리 들어간 그렇고 그런 신문사에서 만난 경상도 사나이 출신 차장, 사나이라고 적으셨는데요. 경상도 사나이 출신 차장, 제 발음이 안 되네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상도 사나이 출신 차장. 계속 안 되는군요. 네. 성질이 삐리리 처리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삐리리 같아서 일할 때면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하다가 여기자를 하도 다그쳐서 그 자리에서 그 여기자가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욕은 아니니까요. 그쵸? 그 사람이 특정 지역 출신 남성에 대한 편견을 쌓는 데 기여한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5. 대학원생 때. 이 사람도 지랄 그 자체. 성격 괴팍, 목소리 크고 지멋대로 꼭 동네 골목대장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는 게 워낙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죠.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겠지만요. 그 사람이 제 후배였으면 제가 반쯤 죽여놨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쉽습니다. 이 사람은 특정 지역 출신 남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데 톡톡히 기여한 두 번째 남자입니다. 쓰고 보니 재미 더럽게 없네요. 하디께서 읽어보시고 연기를 잘해주시든가 각색을 잘해주시든가 이도저도 귀찮으시면 키위시켜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익명 1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그쵸?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인간 만사 참 다양한 군상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냥 정말 욕 같지 않은 말은 썼습니다. 비속어 정도는 팟캐스트에 등장해도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읽었고요. 좀 뜯어볼까요? 하긴 윗사람은, 조직에서는 어디나 윗사람이 있으니까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윗사람이었죠. 선배나. 근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란 직업군을 우리가 어렸을 때 접하고, 몇 년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대학교 3년. 거의 이렇게 의무 교육을 받는 경우, 정말 많은 시간이군요. 10몇 년이에요. 15년. 15년의 시간? 아니군요. 왜 이러죠? 12년. 12년의 시간을,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학교를 가고 또 더 학업을 계속 하신다면 또 많은 교수님, 선생님들 만나게 되실 텐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 익명 1님께서 보내주신 그 얘기 중에 선생님이 인간 쓰레기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거. 근데 아무리 잘못해도 아이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나요? 네. 근데 저도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아니었던 것 같고, 거의 머리가 컸을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랬을 때는 선생님들 말이 되게 심해졌던 것 같긴 해요. 일본어 선생님은 삐리리라고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좀 조선인을 낮게 이르는 말을 지칭하면서 저희한테 막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일본인이 아니고 본인도 한국인이신데, 예, 그때는 이제 일본어를 열심히 뭐랄까, 잘 가르쳐 주시려고 겁을 주신 거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아이들한테 좀 위화감 같은 걸 조성하셨고, 그리고 막 진짜 출석부로 그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선생님들이 이유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아이를 때리는, 그리고 근데 민감하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다 컸고, 그래서 뭐 안 보이는 부위 때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기분이 나쁜 부위 있죠. 머리를 때린다거나, 뭐 뺨을 때리는 선생님도 심지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맞아본 건 아니지만, 저도 뭐 다른 부위는 맞아봤지만, 그런 민감한 부위는 안 맞아봤지만, 그랬었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인간이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선생님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그런 걸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되게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막 들었을 때도 나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줄 수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뭔가 나라는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네, 굳이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안 했다고 그 초저녁에 학생 잘 수도 있지 않나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집에 방문해가지고 애가 잔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쵸? 창피하게, 맞아요. 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낀 거면 1대1로 얘기를 하던가 막 남들 다 있는 데서 막 무안 주고 좀 그래요. 그쵸? 이때 또 더 민감한 시기니까 학창 시절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셔터맨이 되기 위해서 네, 아내를 약사로 만들기 위한 그 선생님의 꿈. 아, 참 그러네요. 이런 선생님들 이해는 하죠. 주요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뭔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씁쓸하긴 하네요. 그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직딩 때 그래서 저는 신문사 다니셨던 걸 몰랐거든요. 익명일님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다그쳐서 눈물 쏙 빼게 하는 경험.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생 때, 네, 또 이런 특정 경상도 남성들이 다 이런 건 아닐 건데, 만난 경상도 남성분들의 그 상사가, 선배가 이런 모습이셨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학창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네,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제가 연기를 잘하거나 각색을 잘하진 못했고 키시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들 아마 공감하면서 들으면서 어머 어떻게 저런 일이 이렇게 좀 헉 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열이 받네요. 제가 오늘 에어컨을 끄고 있는데 열이 너무 받습니다. 아, 그냥 뭐랄까 반면교사 삼아야죠. 이런 경우들. 나는 이러지 말자. 우리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요즘 하도 막말 파문 많았잖아요. 뭐 개돼지 발언도 있고 그 막말 파문들 그리고 뭐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뭐 그런 진짜 막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막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회가 아직 뭐랄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를 자꾸 제공해준다. 이런 분들께서. 그래서 우린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그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분의 얘기가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반면교사 삼자고요. 네.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네. 보내보겠습니다. 네, 익명일님, 큰 마음 먹고 메일로 사연 장문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보내주실 것 같고,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괜찮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이길, 그리고 익명일님이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네, 이어서 익명이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네, 역시 번호를 매겨주셨는데요. 1. 자정 퇴근, 주말 출근이 일상이던 시절 지각하는 사람이 많았음. 너무 일이 많으니 회사 분위기가 이런 걸 대충 이해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새로운 부장이 사람들 불러놓고 사장이 마뜩찮아 하니 야근하지 말고 일이 많으면 집에 가서 하고 출근을 일찍 하라고 함. 사람들 다들 할 말 잃음. 예, 보는 저도 할 말 잃었습니다. 저는 잘못 본 건가 해서 눈을 동그랗게 다시 떴어요. 2. 일본의 부장이 온 지 얼마 안 돼 회사를 그만둠. 회사에 컴퓨터랑 핸드폰 반납했는데 인간적으로 회사 물건으로 야동 보지 말지 그랬니? 아님 지우던가. 맞아요. 회사 물건으로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깔끔하게 지우셔야죠. 부장님 그러셨군요. 3. 1, 2의 회사를 나도 그만둔다고 말함. 그때가 5월인가 6월이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내가 상반기에 연차를 많이 썼다고 마지막 월급에서 깎으라고 사장이 직접 금액까지 계산해서 경영지원팀에 통보했다는 거. 황당했지만 노동부 문의 후 개소리하지 말라고 녹음기 켜고 직속 상사한테 전달하라고 함. 그리고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를 반차로 쪼개서 회사 반쯤 놀러 다니다 나옴. 네. 깜짝 놀랐지만 잘하셨네요. 네. 무슨 이런 연차는 법적으로 네,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그 금액을 월급에서 깎으라고 하는 거 예, 상식이 참 요즘 그렇죠. 그래도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 쪼개서 꼼꼼하게 예, 쉬다 나오신 거 부럽습니다. 전 맨날 완전 연소하고 증발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4. 1-3과 같은 회사 퇴사 시 퇴직금 안 준다고 버팀. 아무 말 안 하고 나온 다음에 노동부 신고함. 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한 날 안 나타나서 재출석하라고 해서 재출석해서 노동감독관이 이거 불법이라고 퇴직금 주라고 해서 받음. 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바로도 어떤 회사도 지금은 퇴직금이 잘 나오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나갔던 분이 이렇게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치를 받은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절차적으로 퇴직금을 준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 왜 이렇게 정말 상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풍경들이 너무 많아서 고생하셨네요. 4. 다른 회사를 갔음. 이번엔 출판사, 나 포함 2명이 같이 입사했는데 3개월 수습 거치고 돈 없으니 3개월 수습 연장하자 개소리함. 네, 오늘 멍멍이 많이 등장하죠. 난 그렇게 못한다 하고 다른 한 명은 한다 함. 근데 일이 틀어져서 다른 한 명도 그만두게 되니 그 사람한테 한단 소리가 둘 다 고용하긴 부담스러워 한 명 자르고 싶은데 내가 경력직이라 수습 연장하면 안 한다고 할 것 같아 그랬다고 너마저 그만두면 어쩌냐고 함.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속사포 같은 익명 이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황당하고 예,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꼭 얘기해야 되는 날 얘기하시고 잘 안 된다면 기관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할 말 잃었거든요. 예, 라이브로도 제가 듣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신 거 들으니까 입이 떡 벌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좀 약간 신세계네요. 일이 많으면 집에 가서 하고 출근 일찍 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일 있었던 것 같아요. 일 많으면 뭐 미리 와서 하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말은 참 쉽죠. 네. 익명 이님의 분투에 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지금은 또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직장에서는 별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업데이트 되면 또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익명 1님과 2님의 사연이 제가 사연 보내주세요 하자마자 도착을 해서 7월 1일에 도착을 해서
저는, 이번 특집 대박인가? 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사연이 뜸하게 왔었습니다. 제가 더 달라고 했던 적도 있고요. 7월 6일로 훌쩍 뛰어가 보겠습니다. 익명 세 번째 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첫인상은 화려했습니다. 부채 같은 속눈썹과 쨍한 발색을 뽐내는 풀 메이크업, 방금 네일샵을 다녀온 듯한 위협적인 손톱, 몸매를 한껏 강조하는 의상까지. 뭐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미인축에 속했습니다. 저랑은 영 딴판이라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직업군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만 실상은 흥선대원군 저리 가라 할 만큼 폐쇄적인 집단이었는데요. 그런 세계에서 그분은 이단아이자 유명인이었습니다. 네, 외모에서 풍기는 포스가 심상치 않죠? 계속해서 볼게요. 그분은 첫 만남부터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며 센케임을 직감했습니다. 네, 센케는 센 캐릭터, 네, 강한 캐릭터입니다. 그저 흔한 흡연자 있겠거니 했는데 이런 웬걸 그녀는 골초 오브 골초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옆에 사람들이 있건 말건 줄담배를 피워댔습니다. 그것도 제 옆에서요. 시정일관 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줄담배를 피워댔습니다. 비흡연자였던 저는 그 사수를 만난 지 하루 만에 목이 따끔거리고 두통이 찾아오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배운 것이 단 한 개도 없음은 물론이었고요. 그래도 담배 어태까지는 양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본적인 업무를 신입인 저한테 되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받은 지 얼마 안 됐던 저는 선배 일을 가르치다 답답해서 직접 해줬고 나중에는 컴퓨터가 안 된다, 프로그램이 안 된다 핑계를 대며 업무를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선배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뒤바뀐 상황이 된 거죠. 설상가상 근태도 문제였습니다. 그 사수의 근태가 너무 안 좋아서 벼르고 있던 부장이 저에게 자꾸 선배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다 털어놨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리 순진했는지 선배를 커버해줬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또 엄청 좋아해 술로 저를 피곤하게 했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극에 달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녀와 함께 보낸 기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업무로 배정받았거든요. 그동안의 고생을 보답받는 듯 저는 이후 천사 같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와 채 2달을 넘기지 못했지만요. 흑흑. 제가 업무를 옮긴 후로도 그 문제의 선배는 종종 저에게 SOS를 쳤지만 저는 깔끔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쩌다 옆에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회인이 되었나 봅니다. 그녀와 함께 보낸 한 달 때문에 아마 최소한 제 수명 3년은 갉아먹었을 거예요. 이후 그분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혀를 끌끌 차면서도 한편으론 짠한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그 선배 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선배를 통해 밤년 교사의 교훈만큼은 확실히 배웠습니다. 원래 사석에서는 선배라고도 안 불렀는데 방송이라 선배 치고는 붙여줬습니다. 크크. 아직도 업계에 있는 걸로 아는데 부디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제는 정신 차리셨길 바랍니다. 네, 익명 3님의 익명 세 번째님의 아주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런 선배 곤란하죠. 저는 이런 선배, 이런 종류의 선배,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갖춘 선배가 한 분이진 않았고, 여러 분을 이제 합쳐놓은 것 같은 이런 캐릭터네요. 지금 이분이 묘사한 선배님은. 예, 참 힘들죠. 예. 흡연자가 아닌데 앞에서 이제 흡연을 하는 경우 굉장히 힘들고, 아마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렇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거는 힘든 축에도 안 속하네요. 선배지만 나는 일을 모르니까 후배인 네가 가르쳐달라. 네가 해달라. 그리고 없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뭔가 열받게 하는, 유형들이 한 몸에 집합되어 있는 이 집합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이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지는 사연이었고요. 익명 세 번째 님의, 이런 수발. 그러면서 아마 더 거듭나셨을 거예요. 물론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었겠죠. 우리에겐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면 교사의 교훈만큼은 확실히 배웠다니 우리 모두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반면 교사의 나날들을 보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7월 7일에 익명 세 번째 님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조금 하긴 했지만 지금 대학원생이라 대학원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장인 이야기랑 또 다른 맛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크크. 첫 학기 대학원에서도 조발표를 하더라고요. 졸지에 그분과 같은 조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늦가기 대학원생이긴 하지만 그분은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아재이죠. 그래서 어떻게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말 조모임 거부. 그때 제가 학비 벌려고 주경야독하며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주중에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하면 어떨까 부탁하기도 했고 주중에 모여봤더니 시간이 부족해서 주말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본인은 학교 앞에서 자취하면서 주말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말에 엄마 밥 먹으러 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결국 그분 빼고 조모임을 했습니다. 물론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좀 더 솔직히 얘기하고 소통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또한 그분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주행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역주행 뭐죠? 만나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과제를 왜 내주나? 교수가 수업을 너무 못한다. 이런 식의 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어요. 학술적이고 철학적 토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정도를 벗어나는 발언에 싫은 표정 장렬했던 조모임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분 만나면 편하게 인사도 하고 나쁜 감정이 사라졌지만요. 같은 연구실 소속도 아니고 수업만 같이 듣는 관계라면 학기가 끝나고 쿨하게 헤어질 수 있어서 좋더군요. 다들 어마어마한 짜증 유발자들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약하게 써봤습니다. 크크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짜증 유발자들 이야기 속에 좀 약한 짜증 유발자라고 하셨는데, 공감이 되네요. 뭔가 좀 웃기기도 하고. 10살 이상 많은 아재시면 30대 후반? 이신 것 같은, 40대이신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40대일 수도 있겠네요, 이 아재분이. 그런데도 엄마 밥을 주말에 먹으러 가셔야 되고,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뭐, 집에 또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말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또 표현을 좀 예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뭐,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진짜 역주행하는 스타일 좀 기운 빠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주어지면 불만이 생기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걸 100% 충족시킬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이상,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해야 하잖아요. 내가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뭐랄까 장광설이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 왜 내주지? 이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교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진행되는 게 없고 생산적인 활동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런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러진 않고 네 이런 짜증 유발 프로 불만 너들 이야기. 그러나 그래도 학기 중에 만나고 연구실 소속이 아니어서 헤어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이제 쿨하게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주 마주쳤다면, 자주 엮여 있다면 더 힘들었겠죠? 네.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신 익명 네 번째님의 선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방학하고 그러셨나요? 거의 학기가 끝났을 테니까 좀 머리를 식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7월 14일 사연으로 훌쩍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이 안 와서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익명 5번째 님이십니다. 아, 진짜 크크. 회사에서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선배들 제일 싫어요. 멀쩡할 때는 본인 술 강권 안 한다고 하고는 개뿔. 술 조금만 들어가면 막 술잔을 칩니다. 왜 안 먹냐고. 다음날 멀쩡해지면 또 기억을 못 합니다. 지킬엔 할드도 아니고. 술 먹고 솔직한 이야기 하는 건 좋은데 칭찬하는 척 하다가 디스하는 것도 정말 싫어요. 크크. 제가 들은 워딩은 그래. 아침에 지각하고 싸가지 없고 그래도 일만 잘하면 되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기억 못하겠죠. 그리고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더러 술상무라고 부릅니다. 저는 술을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도 술상무하라고 합니다. 농담처럼 진담인 듯 술을 먹여요. 아, 술 싫어요. 왜 회식하고 집에 들어간 밤이 제일 기분이 더러울까요?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잠은 안 오고 내일 할 일은 많은데 유유. 기분 나빠서 욕하다가 보면 내일 아침엔 부수수한 얼굴로 일어나서 더 싫고요. 유유. 술은 정말 강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권의 기준도 정해야 돼요. 21세기 사람들이 때리지만 않으면 강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먹기 싫다고 한 사람에게 계속 부어주는 건 강권 맞는 것 같은데요. 강권하는 상사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할 방법 없으려나요? 술상을 엎을 수도 없고 하셨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공감이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뭐 술을 즐기고 가끔 뭐 회식이 있어서 술을 먹게 되는 뭐 가볍게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굉장히 좋지만 그 일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되는 그 특수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뭐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업직은 아니지만 뭐 기자분들도 술 많이 먹고 네,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랬고요. 뭐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많이 먹죠. 네. 뭐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 힘들어요. 그렇죠? 즐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면서도 건강에는 안 좋고 즐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즐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단한 시간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됐었는데도 예, 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저는 뭐 저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뭐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다 보니 막 링거 아니죠? 링거 맞은 적도 있고요. 예, 제가 링거를 맞을 줄이야. 그리고 제 발로 못 일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링거를 맞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하면 안 되고 이게 뭐 지병이 있다고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정말 지병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막 간 수치가 한때 막 그 일할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막 높게 나오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막 지방간 있다고 해도 아 나도 지방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 있는 거다 막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다들 얘기로는 통하지 않는 자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통하는 자리도 있었죠.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자리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네요. 네, 일일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네. 술이 누굴 먹는지, 뭐가 먹는지 이렇게 모르는 사이 살아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현재 진행형인 익명 5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울까 공감이 됐습니다. 네, 강권한 상사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해야 되나요, 정말? 예. 그냥 거기 앞에서 기절해야 되는지. 획기적인 방법 있으신 분들은 사심 집중 앞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썰전에서 이런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뭐 사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 전원책 변호사께서 음주 운전의 페널티를 매기는 거 지금 그걸로 안 되니까 아예 음주 자격증을 발급하자. 그래서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 테스트를 하고 나서 술을 팔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그런 옆에 계신 분들 반응도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이런 얘기들 듣고 보니 정말 술은 그냥 원하는 사람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한테만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뭐 술 상무 소리까지 들으면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저 옛날에 만났던 어떤 홍보팀 차장님께서는 본인이 술 상무라고 하셨던 기억도 나고, 예, 많은 분들의 그런 그 알코올의 추억들이 스쳐갑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일생에서 그때만큼 많이 술을 먹을 날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정말 그 뒤로는 그렇게 먹어본 경험이 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개인적인 모임의 뒤풀이?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어,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먹는 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걸, 네, 여전히 얘기해야 되는군요. 21세기 때리지만 않다고 강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익명 5번째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익명 6번째님의 사연입니다. 1. 모회사 동기 A. 과거 다니던 회사에서 B 부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괄호 열고 B 부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추가로 적을 예정이니 생략. 괄호 닫고. 그날도 낮 시간에 B 부장과 한바탕 크게 싸웠다. 논쟁이 이어지다가 B 부장이 나에게 쌍욕을 했고 나도 발끈해 소리를 질렀다. B 부장은 결국 무능한 상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위서 작성을 내게 요구하고 그날 상황은 봉합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B 부장은 회사 직원 몇 명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A가 있었다. B 부장은 술자리에서 나에 대한 욕을 해댔다. 욕이 이어지던 순간 A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을 꿇으며 동기인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귀를 의심했다. 다른 사람에게 설마하며 확인도 했다. 사실이 명확해지고 바로 A에게 전화를 했다. 네가 무슨 자초지종을 안다고 대신 사과해? 라고 물었다. 발연기 죄송합니다. 그는 어른한테 대드는 게 잘한 겁니까? 답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폭발했다. 하지만 욕설이 나오는 걸 참았다. 나보다 어린 동기에게 욕하는 게 스스로 우스웠다. 내가 지금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있다. 너 같은 새끼는 이제 다시는 상종을 안 할 거다. 구역질이 난다. 답이 황당했다. 그러시든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이라 지금 생각해도 웃긴다. 네, 그렇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동기가 제가 요즘 화제인 책이라고 이 직장인 익명 라디오 사연을 받으면서 잠깐 언급했던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라는 책에 이런 유형이 나와 있어요. 사축의 유형 중에 그 유형. 네. 거기서 또 꺼내보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번 사연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네, 바로 B 부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2. B 부장. 나는 예전에 좋아하는 유명 인사가 있었다. B 부장은 과거 그 유명 인사 밑에서 일했다. B 부장과 일하며 그 유명 인사가 한심해졌다. 실패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지경이었다. B 부장은 과도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곤 했다. 문제는 그 잣대가 자기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새파란 후배 앞으로 온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물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다. 더욱이 제일 최악은 아는 게 없는 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한 업종에서 20년을 근무했지만 그 업종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는 걸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모르면 쿨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후배 지적질에는 옳고 그른 것과 무관하게 쌍욕을 해댔다. 부원들에겐 7시 출근을 강요하며 본인은 11시 출근이 허다했다. 빠른 일 처리를 요구하며 본인은 자느라 근무 시간에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되기도 했다. 지금 그 사람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 중 한 곳의 4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나라가 헬조선인 이유다. 아이고야. 아이고, 네. 제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익명 6번째, 익명 6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어, 먼저 동기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쵸. 상사와 싸울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격해지기도 하니까 그게 회사라는 공간에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두 사람만의 문제인 경우에는 그 두 사람 말고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냥 뭐 선배들이 왜 그랬어 이렇게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동기가 잘 자초지종도 모르던 동기가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물론 이분의 이제 생활 방식이나 뭐 뭔가 이제 뭐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본인만의 뭐 노하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 전해 들은 당사자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어른한테 대드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어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른에게도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그렇고 또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떨지 궁금하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른 사람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따가 사심 곳간에서 이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거기서 이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네. B 부장은 그래요. 맞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어요. 그쵸. 종종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본인한테는 관대한데 타인에겐 매우 엄격한 네, 그런 분들 밑에서 일하려면 피곤해지죠. 그리고 뭔가 시대가 바뀌고 일하는 방법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그 분야에서 오래 있었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누군가의 말을 그러니까 단지 후배가 얘기했다는 이유로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좀 막 그렇게 험하게 대하는 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시도하다가 말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퇴사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씁쓸한 풍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분들도 어렸을 땐 열심히 일했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참 많이 부당하구나를 느끼게 되죠. 예. 부원들에겐 7시 출근을 강요하면서 본인은 11시 출근이 허다하는 예.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네, 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 나라가 헬조선인 이유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이 말에서 헛웃음이 났던 것은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루 참담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할 수 있는 얘기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네요. 진짜 반면교사 삼아서 살자 밖에 없네요. 대신 욕을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이미 뭐 사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마음의 소리 많이 외치실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뭐 이렇게 좀 썰을 풀면서 해소되는 무언가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가 해조선인 이유이다 이렇게 꽂혀가지고 멍해졌는데요. 이 외의 의견들도 좀 볼게요. 사연을 보내주시진 않았지만 반응을 보내주신 분 중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황당한 직장 상사와의 경험을. 그런데 보내주시진 않고 저한테 그냥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해서 그냥 제가 짧게 전해드리는 사연입니다. 제목은 제가 상사의 환경사랑으로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포장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이 상사가 자꾸 물건을 가져오신대요. 이거 필요하면 써라 이러면서
그런데 안 쓰면은 막 뭐라고 하면서 다시 그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중한 물건이거나 좀 쓸데가 많은 물건이니까 집에서 가져와서 회사 이제 직원들한테 쓰라고 나눠주시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상사분께 받은 물건을. 근데 충격적이었어요. 그 베개 같은 거 사면은 그 베개 살 때 베개 포장해주는 커버 있잖아요. 그 투명 뭐라고 해야 되죠?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거? 그런 거를 쓰라고 회사에 가져오신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받은 게 그거고. 그런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다가 이제 안 쓰면 막 화내면서 가져가시고 그런대요. 그래서 환경사랑 상사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7월 7일까지 보내주려고 다 써놨는데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차마 사연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한 상사 이야기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 알아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차마 정리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충실한 사연 덕분에 제가 뭔가 저도 막 직장의 뭐 이렇게 노하우가 많이 쌓였으면 막 만렙으로 조언도 해드릴 텐데 그럴 처지도 아니잖아요. 저도 뭐 기껏 몇 년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합해도 네 합하면 시간이 좀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더 신나게 편 드려야 되고 욕 들어드려야 되는데 많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제 마음은 알아주셨기 바라고요. 저는 제가 익명이었으면 제 얘기를 다 풀면서 여러분 편을 더 많이 들어드렸을 거예요. 그 마음만 꼭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그 시간을 내주셔서 이런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조금은 더티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 왜 이런 회사를 만나야 했을까라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좀 일게 하는 이런 일들을 그래도 꺼내주셔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반면교사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누구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실 분들, 이게 딱히 그냥 특정 누군가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걸 들으니 아시겠죠? 내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 내 주변 옆에 있던 누군가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더 좋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상사와 이런 동료는 되지 말자 정도 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 지금 땀이 흠뻑 나서요. 좀 식히다가 입으로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의 사심 집중 17회 일부 당신의 사심. 오늘 사심은 직장인 익명 라디오. 뭐였죠? 내가 기억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난 최악의 직장 상사 혹은 동료였는데요. 여러분들 에피소드에 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세월들 견뎌내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있을 일들 유쾌하게 뻥뻥 차가면서 시간을 보내봅시다. 어쨌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도 차마 정리가 안 되네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사이다 특집이었는데 왜 마음이 무거워지죠?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살다가 이런 일들 하나쯤 있기 마련인 거 아니겠어요?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것들 그런 말들에 기대어서 오늘도 수고한 하루를 여러분의 하루를 안아드리겠습니다. 뭔 말 하는 거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